경매예요? 무슨 뭐 돈 보내는 데서 스스로를 높게 하면 더 빨리 보내주고 아니 이런 미친 자본주의적인 개념이 있어. 이전에는 이제 가치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봤던 지표들이라면은,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알아볼 단기적인 그런 인디케이터들은 우리가 왜 알고 있어야 되는지, 왜 그걸 지켜봐야 되는지도 한번 질문을 해봐야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이제 투자자 중에 벤자민 그레이엄이라는 가치 투자라는 그런 원칙을 만드신 이제 투자자분이 계시는데, 워렌 버핏의 이제 스승님이시기도 하셨죠. 그분이 이제 말하시길, 이제 증권 분석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정확한 어떠한 증권의 가치를 절대값으로 나타내기에는 불가능할 수 있으나, 그것을 어림잡을 수 있는 어림잣대를 여러 개를 가져가게 된다면은 적어도 그 여러 개의 범위 안에서는 이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고, 그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투자자에게는 하늘과 땅의 차이와 같다라고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단기적 추세까지 같이 고려를 하면서 투자를 진행을 해야 장기 지표들과 함께 투자자에게 좀 더 높은 승률을 가져다 주는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발표 주제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입장에서 이해한 걸 얘기해 드리자면은, 뭐 일단 장기적으로, 내 가치적으로 뭔가 지표를 봐서 투자할지 말지 결정했어. 근데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내가 단기적인 인디케이터들을 좀 봤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좀 들어갈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 해가지고 좀 미세적으로 내가 들어갈 타이밍, 나갈 타이밍을 좀 알아보는 그런 지표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식으로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인디케이터는 Unique Active Addresses라고 해서 이제 한국말로는 고유 활성 주소입니다. 비트코인을 이제 보내거나 아니면 받을 때 저번에 말씀드린 암호화된 주소로 받는다고 했잖아요. 이 암호화된 주소가 하루 단위로 얼마나 이제 활성화가 됐다는 것은 그 하루 동안 이게 실제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받는 것은 받았다. 그리고 보낸 것은 보내졌다가 있잖아요. 그래서 from과 to가 있고, 거기에 이제 적혀져 있는 주소를 카운팅을 하는 거죠. 그 당일에. 그러면 결국 그날 몇 개의 그런 고유한 주소가 활성화가 됐는지에 따라서 이 지금의 비트코인의 그런 송금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혹은 적게 일어나고 있다를 비교할 수 있는 거죠. 다른 날들. 추론을 해봤을 때 이제 사용자가 한 명이 있을 거고, 사용자 한 명이 하루 동안 평균적으로 비트코인으로 이제 거래를 하는 그런 액수가 있을 텐데, 이 사용자가 사실 늘면 늘수록, 혹은 이 거래를 하는 액수가 늘면 늘수록 비트코인 시장에서의 비트코인 가격은 높아질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은 이 액티브 어드레시스는, 활성화된 고유 주소는 사용자 수의 드라이버를 많이 보여주고 있다. 제가 살짝 잘못 이해했었나봐. 이게 고유 활성 주소인 거죠. 고유 네. 주소가 아니라. 네네네. 고유 활성 주소. 고유 주소라는 건 어차피 계속 이제 뭔가 쌓여져가는 거겠지만은, 고유 활성 주소라는 건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날 거래가 실제 이뤄진 주소여야 되니까, 받았거나 보냈거나. 네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단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인디케이터, 지표는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이제 트랜잭션 피입니다. 비트코인을 송금을 하려는 자가 송금을 할 때 이제 송금하는 양만 적는 게 아니라 얼마의 수수료를 채굴자한테 줄 건지도 같이 적습니다. 이게 거래소를 이용해서 송금만 하셨던 분들은 거래소에는 그 수수료가 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설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비트코인을 보낼 때 수수료 같은 게 그냥 거래소에만 지불하는 거겠구나,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제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직접 본인 지갑에 갖고 있어서 본인 지갑에서 이제 상대방에게 보낸다면 주소로, 그러면은 수수료를 적어야 돼요. 그래서 그 수수료가 이제 평균적인 수수료가 있을 수 있고, 근데 나 좀 급한데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들 대비 더 적은 수수료를 적게 되면은 본인의 그런 거래가 검증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채굴자들은 높은 수수료부터 검증하려 하거든요.
지금 굉장히 신선한 개념이 저한테 들어와서 뭐 경매예요? 무슨 뭐 돈 보내는 데서 수수료를 높게 하면 더 빨리 보내주고 아니 이런 미친 자본주의적인 개념이 있어요. 맞습니다. 이 블록체인은 이 경제적 인센티브 시스템을 철저하게 설계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10년간 문제없이 돌아갈 수 있게 된 거고요. 이 채굴자들이 그래서 굉장히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지금 네. 말씀해주신 지표가 그 수수료에 대한 가격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그게 높으면은 핫한 거지. 높으면 핫하고 높으면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계속 뭐 받거나 보내거나 근데 거기에 이제 높게 책정을 하고 있는 거고 높게 책정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사람들이 뭔가 계속 비트코인을 이제 소유하려 하거나 움직이려 하는 그런 동인이 생겼겠죠. 그러므로 이 인디케이터는 비트코인 가격에도 단기적으로는 추세를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래소 수수료는 말씀하신 것처럼 수수료가 일정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그 실제의 시스템에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거래소에서는 수수료를 굉장히 비싸게 잡아놓죠. 저희가 일반적인 증권 거래소나 이런 데에서는 맞아, 엄청 비쌌어요. 같은 가치를 보낼 때 그냥 암호화폐 거래소는 2배 이상은 더 수수료를 비싸게 받는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도 유저분들이 엄청 많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그 수수료를 무시하고 이용하셔서 거래소는 돈을 더 잘 벌 수 있다라고 들었었습니다. 거래소를 이용하면은 수수료가 일반적으로 비싸게 책정되어 있으니까 나는 돈 아까워 해가지고 수수료 싸게 나는 내가 직접 경매에 뛰어들듯이 내가 수수료 책정해가지고 트랜잭션 만들 거야 라고 하면 그것도 가능한 거죠. 가능하죠. 근데 왜 다들 그렇게 안 해요? 일반인 분들 중에는 거래소 외에 다른 지갑을 가져본 분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이게 지갑이라는 것은 하드웨어 지갑도 있고 소프트웨어 지갑이 있는데 하드웨어 지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 레저라는 거로 이제 USB 같이 생겼는데 거기에 비트코인 지갑을 만들 수 있어요. 저 이거 핸드폰으로도 나온 거 들었었어요. 네, 맞아요. 그 삼성에서도 맞아요. 지갑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기계에 그 비트코인을 넣는 걸 이제 하드월렛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런 소프트웨어에 그런 지갑을 만드는 것을 소프트 월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드월렛이랑 소프트 월렛을 쓰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주변에는 아직은. 네, 저도 본 적 없어요. 네네. 왜냐면 그러니까 거래소 통해서 편하게 한다. 거래소 통해 편하게 하고 그래서 거래소는 수수료를 뭐 비싸게 해도 유저들은 그냥 마음껏 쓰니까 아직까지는 뭐 괜찮은 거고 그리고 이제 거래소는 이제 그 수수료 중에 또 일부는 본인들이 가져가는 거죠. 일부는 그런 채굴자들에게 보내는 수수료인 거고. 이렇게 수수료를 많이 받으면은 송금에 대한 메리트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로만 유저들이 그런 송금 혹은 이제 돈을 받는 것을 의존하게 되느냐 아니냐일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두는 것도 있지만 그런 레저, 이런 하드월렛에 보관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럼 하드월렛에서 보내게 되면은 제가 그냥 수수료를 기입하면 되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개인인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요즘 돈 보내는데 수수료 내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하면 다 한 달에 10번 정도는 공짜로 하기 때문에 송금에 대한 메리트는 굉장히 저한테는 떨어졌습니다, 지금. 하지만 이제 비트코인의 수수료가 비싸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앱보다 쌀 때가 많아요, 더. 그런 엄청나게 지금 최근같이 막 불마켓 이런 상황에서만 좀 비싸지 불마켓이 아닌 뭐 횡보장 이런 곳에서는 수수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굉장히 싸고 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굉장히 적은 뭐 제가 알기로는 100원 미만, 10원 미만만 내도 이제 채굴자들이 그거를 검증을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수수료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워낙 좀 기형적인 상황이라서 수수료가 어쩔 수 없이 올라진 거지만은 어떤 좀 일반적인 상황으로 돌아가자면 수수료가 그렇게 크게 걱정할 정도의 그것은 아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비트코인 자체가 갖는 또 큰 메릿은 이제 스테이트 프리 머니라고 하거든요. 스테이트 프리라는 점은 제도권 안에 규제를 받지 않는 어떻게 보면 그런 돈이기 때문에 내가 국가 간에 송금을 할 때 예를 들어 제가 뭐 핀란드에 돈을 뭐 10만 원을 보낸다 혹은 뭐 100만 원을 보낸다 할 때 수수료가 거의 한 스위프트 이거 통하면 7만 원 들거든요. 근데 저는 비트코인으로 만약에 핀란드에 있는 친구 혹은 기업에게 비트코인을 같은 액수 뭐 100만 원을 보낸다 하면은 수수료는 뭐 한 1,000원 혹은 1,000원 미만 일반적인 상황일 때는 그렇게 내도 갈 수 있거든요. 그런 그러면은 면에서는 확실히 그런 송금에 대한 메리트는 있다. 그쵸. 엄청나게 크고 그런 중간에 있는 수많은 중개자들을 다 제껴버리기 때문에 굉장한 그런 수수료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 이게 그러면은 보내는 금액이 비례하진 않죠. 건 바이 건이죠. 그렇습니다. 보내는 금액에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큰 돈을 보낼 때는 또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러겠네. 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지표는 뭐가 있을까요? 네, 세 번째는 이제 트랜잭션 밸류로 이제 뭐 비트코인 거래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주식시장, 주식 지표에서도 많이 보던 보조 지표거죠? 그거.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얼마나 거래가 많이 되는지가 이제 비트코인이 실제 많이 쓰이냐로 볼 수 있는 거고, 거래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또 여기에 연동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은 어떻게 구하냐 했을 때 그날 하루 동안 이제 송금된 그럼 뭐 전체 이제 거래된 개수가 있을 거잖아요. 비트코인의 개수랑 그리고 이제 평균적인 거래 가격이 있을 거고 그 두 개를 곱한 게 이제 거래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거래소별로 조금씩 다를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그쵸. 그래서 보통은 거래소들의 평균값을 이용하겠죠. 이건 되게 심플하다. 이거는 주식시장에서도 어차피 잘 쓰던 거라서 네네. 뭐 그대로 바로 쓰면 되겠네요. 그만큼 많은 금액이 오고 가고 있다, 팔리고 사지고 있다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자, 코인재테크스쿨은 유튜브, 팟캐스트 두 가지 포맷으로 유튜브는 매주 월요일, 팟캐스트는 격주로 월요일마다 업로드될 예정이고요. 내용 들으시면서 궁금하셨던 부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매 방송마다 답변해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